11주차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과 학교 폭력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학교 폭력의 정의와 유형입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면 자, 먼저 학교 폭력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흔히들 기사나 다양한 매체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찰청 자료, 그다음에 학교 폭력 센터 그 작은 기관에서부터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이런 기사와 문제까지 학교 폭력의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에 학교 생활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학교 폭력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들이 이제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폭력으로만 과거에 생각을 해왔다면은 이제 더 이상은 학교 폭력의 문제는 그 학교 안에의 교실 또는 그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 그다음 받는 피해자 이 둘 간의 문제가 아닌 좀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인 이슈로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었는데요. 시행되는 정책 아젠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등장하게 했다는 것만 봐도 학교 폭력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개별적인 접근으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금품을 갈취한다든지 또는 다양한 신체 언어 폭행 등 그다음에 구타 등 물리적인 이런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집단 따돌림, 욕설, 협박, 언어적인 폭력, 그다음에 사이버 불링 이런 것들, 심리적인 이런 언어적인 폭력 행위까지 우리는 학교 폭력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 폭력의 이런 개념은 학자마다 굉장히 관점도 다양하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폭력의 개념을 어떻게든 명확하게 한마디로 학문적으로 딱 정의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우리나라 학자들이 말했던 학교 폭력의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을 학교 부근이라든지 학교 내에서 또래 집단 간에 발생하는 욕설과 같은 이제 언어 폭력, 그다음에 위협, 협박, 인격 무시, 따돌림, 그다음 구타 이러한 집단 폭행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을 포함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학자도 있었고요. 자, 가해자의 이런 주관만을 고려한다면 가해자가 폭력으로 의도하지 않은 행위는 폭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의 관점 에서 학교 폭력을 이해해야 한다고 2004년 한상철 선생님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살펴보시면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법률 제2조에 딱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 내뿐만 아니라 외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그러니까 뭔가 뺏는 거, 유인, 그 다음에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이제 심부름, 빵 셔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셔틀이 나올 정도, 그 다음에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어쨌든 이 학생, 청소년 대상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그러니까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이 법률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좀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말할 때 이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이런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신체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공격을 가해서 결국에는 이 피해자 학생들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우리는 따돌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과거랑 달리 지금 아이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 없는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이런 변화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이제 빨라지고 있고 가속도를 붓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2020년도에 네, 코로나 이런 사태에 따라서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네, 이슈가 돼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체 폭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의 이런 수치가 줄어든 반면 이런 네, 인터넷상의 사이버 따돌림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은 급증하게 네, 학교 폭력의 대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버 따돌림에 관련된 정의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네,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으로 공격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뭐 신체 일부를 찍어 올린다든지 또는 이 친구의 약점들을 뭡니까? 뭐 올린다든지 성적표를 막 찍어서 올린다든지 이런 개인정보, 그 다음에 또한 네, 사실이 아닌 그쵸? 허위 사실들을 막 과장되게 유포해서 교육에 대한 피해 학생,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우리는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학교 폭력의 유형인데요. 첫 번째, 네, 그 신체 폭력입니다. 신체 폭력은 폭력의 대상이 된 그 학생 1인이 그 이상의 상대에게 물리적인 여러 가지 이제 폭력 유형력을 그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때리기, 밀기, 뭐 발 걸기, 머리 툭 치기, 침 뱉기 등이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언어폭력이 있는데요. 언어폭력의 이 폭력 유형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멸감을 주는 구체적인 말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욕, 뭐 심한 말을 행하는 행동, 위협하기, 비웃기, 이상한 막 소문을 퍼뜨리기, 그 다음에 약점을 건드리면서 놀리기, 싫어하는 별명을 지속적으로 부르기, 흉내내기, 신체 외모를 놀리기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 또 다른 이제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는요. 금품 갈취가 있죠. 그래서 돌려줄 의향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뭐 빌린다라는 명목으로 물건이나 돈 같은 것들을 네, 요구하는 행위.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걷어오라는 행위, 그다음에 옷이나 뭐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쵸? 뭐 가방에서부터 뭐 신발, 뭐 옷, 그다음에 문구류 이런 것들을 빌린다라고 한 다음에 처음부터 이 친구들은 그 돌려줄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는 금품 갈취라고 합니다. 최근의 사건에 따르면요.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네, 이게 지속되면서 몇백만 원 네, 단위를 넘어가는 것들도 네, 상당히 학교 폭력의 사례로 네,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돌림입니다. 앞에서 좀 정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어쨌든 따돌림도 학교 폭력의 한 유형이죠. 반복적, 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네, 굉장히 이제 피해를 입히는 행위. 그래서 뭐 구체적인 예로는 빈정거리기, 면박주기, 무시하기, 아예 왕따, 말을 걸지 않기, 네, 그쵸? 그다음 밥을 같이 먹지 않기, 물어봐도 대답 안 하기, 굉장히 그 혼자 외롭게 고립시키기, 자석 배치 시에도 일부러 그 친구에게만 옆자리를 피하기 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 외에도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는요. 성폭력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정의부터 하면은 폭력이나 협박을 가해서 성행위를 강제로 하거나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그다음 성기의 이물질을 삽입하는 이런 행위들, 네, 학교 폭력의 이제 이런 유형으로 나오고요. 상대방에게 이러한 이제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인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는 신체적인 접촉 행위 또한 성폭력에 들어가고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굉장히 성적 수치심, 굴욕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전반적인 것을 이제 성폭력이라고 하는데 성폭력은 조금 네,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에 있어서의 괴롭힘. 자, 일부러 자신의 숙제를 이제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시킨다든지, 네, 부모님을 비웃기, 그 다음에 청소시키기, 그 다음에 자기가 하기 귀찮은 일들을 뭡니까? 네, 이렇게 심부름 부리듯이 계속 괴롭히는 거. 그 다음에, 네, 타인의 돈을 훔치는 것을 이제 그 괴롭힘 당하는 이 친구들에게 훔치게 시키는 거, 그다음에 가방 등에 숨기기,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일부러 이제 네, 도둑질을 한 것처럼 만들어서 이제 상대를 괴롭히는 거죠. 그다음에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억지로 네, 다양한 심부름을 시키기. 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과거에는 뭐 빵 셔틀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나왔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 그 뭐죠? 그 데이터 셔틀 있을 만큼 핸드폰에서 굉장히 귀찮은 업무들을 누군가로 하여금 계속 시키는 거.
그래서 뭐 핫스팟을 걸게 한다든지 또는 다양하게 이제 그 자신의 핸드폰을 뭐 업데이트 시킨다든지 또는 뭘 어떤 프로그램 깔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런 괴롭힘의 수법들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네, 사이버 폭력입니다. 이 사이버 폭력이 4차 산업혁명과 지금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따른 이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 폭력의 이런 건수, 양적, 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진 이 케이스가 바로 그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의 유형 중 사이버 폭력인데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특정인에게 대한 모욕, 모욕적인 말, 뭐 글 이런 것들을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글 또는 그들의 신체 일부를 찍는다든지 동영상을 유포해서 이런 통신망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또는 그 반 아이들에게 유포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게임 아이템 훔치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이 사이버 폭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그러면 이러한 학교 폭력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자, 어쨌든 청소년기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셨던 것과 같이 신체 정신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달라지는 변화의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성숙기에 접었다 하더라도 이 신체적인 성숙의 빠른 속도에 비해서 정신적으로까지는 아직 그 신체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갈등,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한 입시 경쟁,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 문제, 또는 이제 가족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이 청소년기에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도 민감한 반응을 청소년들이 보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그 어떤 청소년의 경우에는 특히 성적이 저조하거나 학교 부적응일 경우에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서 이러한 행동들이 굉장히 폭력성을 띠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타인에 대한 이런 지배 효과, 또 피해자에 대한 이런 낮은 공감, 공격성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이중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학교 폭력성을 좀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면서 늘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회 질서나 규범을 이제 뭐 반하는 반사회적인 이런 행동들, 반규범, 이제 규범적인 뭐 왠지 이렇게 반항하면 그게 좀 더 멋져 보이고 뭐 이런 심리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이런 행동으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거, 화를 참지 못해서 작은 문제에도 약한 친구들에게 폭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거 이런 경향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또, 개인의 이런 품행장애를 가진 이런 친구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반항성 장애, 그 다음에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그 일반적인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서 여러 가지 행동 장애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공격적인 방법으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그 원인을 가정 환경에서 좀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정은 어떻게든 성장기 청소년의 인격 형성이나 행동, 이런 긍정적인 행동 발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차적인 교육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제 지금 사이가 어때요? 굉장히 핵가족화. 그쵸? 이제 엄마 아빠 모두 일을 하러 나가시는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일반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고 거의 학교에서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늘고 이런 늘어난 시간만큼 부모와 소통하기보다는 게임이나 인터넷상에서 또는 오락실 이런 유해 환경 그렇죠? 그래서 음란물을 접하는 등 폭력적인 폭력물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에서의 이런 올바른 인격 형성에 상당히 이제 지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그런 상호작용이라든지 사랑받는다든지 교육을 받지 못한 친구들의 경우 이런 뭐 폭력이 원인이 돼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더라. 자, 특히 이제 자녀의 개성이나 자율성을 무시한 채 과도한 욕심으로 과잉 보호를 많이 하는 집의 아이들. 그 다음에 또는 과잉 간섭.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이런 집안에서 큰 애들.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나친 훈육을 하는 이런 가정에서의 이런 자녀들 경우에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나 이런 가정, 인간에 대한 반감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또는 이런 내면에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죠. 욕구, 불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학교에서의 이런 폭력 행사로 드러난다라는 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또 한쪽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자녀의 이런 인성교육이라든지, 왜냐, 맞벌이 부부가 이런 가정에서 많을 것이고, 뭐, 편부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가정 환경에서 일어나는, 네, 이런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소홀을 하고, 학교 교육에 관심과 참여 기회가 이제 부모님들 입장도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못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경우에는 행동 특성을 면밀히 관찰, 지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에는 밖에 나가서 또는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이런 그 안테나망, 안전망 지대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녀의 아이들이 학교 폭력 징후를 그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미리 예방하지 못하는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이제 뭐 초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바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후에 중고등학교에 가서는 굉장히 큰 학교 폭력의 사례로 드러나기도 하죠. 네, 다음 네, 원인의 요인은 네, 학교 환경적인 요인도 또 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학교 폭력 유발 원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네, 대두되는 게 입시 위주의 교육이 상당히 많은 수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공부와 스트레스 쌓일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 때문에 누군가가 조금만 건드려도 조금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아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이제 폭력으로 이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이런 네, 교육부, 당국 정책이 또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그쵸 관련 그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문제가 바로 이런 학교 환경적인 요인이다. 네, 그다음 요인으로는요.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격한 산업화 현대화, 이제는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뭐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 안에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이런 인본주의 가치 자체가 붕괴되고, 뭐 로봇이나 IT 계열, 뭐 빅데이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 자체도 이제 뭐 사이버상에서 뭐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런 매체나 이런 정보, 예, 그 홍수 속에서 뭐 다양한 매체들, 다양한 정보 지식들을 거름장치 없이 그렇죠?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 건지 모르고 막 무작위하게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지금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성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돈이면 다 된다, 그쵸? 해서 자본주의의 이런 극단적인 역기능이 결국에는 네, 빈익빈 부익부의 이런 양극화를 초래해서 그 특히나 이제 소외받는 집단에서 이런 자녀들은 상대적인 빈곤감이 굉장히 네,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부를 형성함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이기보다는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탕주의, 그렇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네, 이런 돈을 뺏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이러한 네, 굉장히 자극적인 폭력에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 결과 학교 주변에서 오락실이나 게임 등 이런 유해 환경이 굉장히 범람하고 특히나 네, 이런 노출 환경에 민감한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이런 청소년들이 당연히 네, 다른 집단의 아이들보다 다른 집단의 이런 발달 단계 시기보다 호기심, 유흥에 대한 욕구를 자극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또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들이 네, 최근에 국내 연구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TV나 네, 매스미디어 등 굉장히 지나친 상업주의로 인해서 폭력을 굉장히 미화시키거나 그래서 한때 뭐 담배를 피거나 폭력을 하는 이런 조직 폭력배들이 많이 나왔던 영화가
막 거기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많고 네, 노출 많이 될수록 그 학교 뭐 고등학생, 중학생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그것을 모방시하고 따라하고 영웅시하는 네,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모방 범죄가 또 나타났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과 없이 노출되는 이러한 네, 우리 대중매체의 영향도 상당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덜 성숙된 청소년들이 미화된 이러한 폭력 행위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죠. 아직은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역시도, 네, 이제 인내심이나 기다리고 또는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할 그런 네, 정신적인 성숙이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폭력을 사용해서 잘못된 학습 효과를 제공하는 경우도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IT 산업이 굉장히 급속하게 팽창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이런 폭력 음란물들을 뭐 버튼 하나만 눌리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고요. 이러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접한 청소년들은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네, 이 매체를 처음 접하기는 저기 뭐 그 어렵다 하더라도 한번 네, 접하게 되면은 너무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폭력물에 대한 노출 빈도가 많아질수록 이제는 죄의식이 없어지고 일반적인 학교 생활에서도 네, 이러한 폭력이 네, 만연해진다라는 거죠. 그 죄의식을 둔감시키고 이런 모방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도 네, 학교 폭력은 좁은 의미에서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폭력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으나 이런 학교 폭력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네, 심리학적으로 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제 그 심리 정서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는 바로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들이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피해자나 가해자 중 쌍방 또는 일방이 학생이라면 당연하게 학교폭력으로 무조건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유형이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구분 없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든 폭력의 유형을 포함한 좀 더 넓은 범위의 학교폭력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재개념화 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또 저희가 살펴볼 측면은 특히나 이제 폭력 서클이 아이들끼리 이렇게 집단화되고 청소년기의 특징이 이제 또래를 굉장히 영웅시하고 또래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본인은 그런 성향이 없다 하더라도 네, 친한 친구, 우두머리가 네, 그런 것들을 유도하면은 같이 이제 동조해서 하게 되는 거, 동조성. 그래서 이러한 폭력 서클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저지르는 폭력. 네,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뭐 열 몇 명이서 네,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뭐 돈이나 금품 이런 것들을 갈취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동반된 폭력이 발생하지만 일반 청소년이라든지 소집단, 그렇죠. 그다음에 소수를 주축으로 한 불특정 다수가 굉장히 집단으로 행하는 폭력. 근데 이거 외에도 학생들 간의 이런 갈등, 집단 따돌림, 그다음에 특정인을 괴롭히는 거. 이러한 정신적인 폭력 또한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교육에서는 이것들이 심각해지면요. 네, 한 개인의 그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들에게는 절망감을 또 느끼게 할 수도 있죠. 자, 점차 이게 좀 심각해져서 굉장히 이제 잔인하고 집요한 폭력까지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함께 올렸던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네, 굉장히 심각한 폭력의 수준은 아마 같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세요. 자, 또한 학교 폭력의 이런 다수가 교내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뭐, 거기, 그, 건물 안에, 또는 이제 교실, 뭐, 직접적인 안은 아니지만은, 교사라든지, 내 상담센터, 그 다음에 어쨌든 성인들이 함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 폭력이 교실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뭡니까? 네. 이런 아이들을 담당하는 정말 경찰관이 배치를 돼야 된다라고 지금 어떤 네, 학자들을 주장할 만큼 뭐 교수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네, 한 명의 학생이라도 보호를 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에 경찰관이 있을 수 있어요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네, 그 학교 폭력의 수치가 낮아지지 않는다면은 어떻게든 좀 극단적인 네, 이런 방법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남을 괴롭히는 연령이, 자, 과거에는 중고등학생 사례가 많았다면은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는 유아기까지 이제 점차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죠. 자, 그래서 초등학생의 이런 학교폭력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뉴스나 기사에 많이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네, 저학년에서까지 학교폭력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네, 우리 그 전문가들의 입장이고요. 네, 여학생 간의 이런 폭력. 예전에는 이제 신체적으로 드러난 이런 그 집단화된 남자 아이들의 폭력이 이슈가 되었다면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쵸? 뭐 사이버 불링을 굉장히 이렇게 교묘하게 한다든지, 그쵸? 이제 뭐 이렇게 집단 따돌림 이런 것도 굉장히 선생님이나 또는 내 일부 친구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여학생들 간의 이런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남을 괴롭히는 이런 행동에 동조하고 개입하는 것을 그저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해서 따라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충동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 한 번쯤은 나도 괴롭혀봤다라는 이런 아이들의 수치가 상당히 네,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도 네, 눈여겨볼 사건이 되겠죠. 그다음에 과거에 이런 학교 폭력은 강한 학생들의 이런 힘겨루기가 많았지만은 뭐 집단 간에 맞죠? 이런 폭력 싸움. 그래서 누구 어떤 집단이 우두머리가 되느냐. 이게 이제 과거 학교 폭력 형태였다면 지금은 이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힌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상대방의 기본적인 인권, 네, 생명권 자체도 무시하는 행동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학교 폭력의 심각한 네,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 폭력의 이제 다양한 조금 실태들을 좀 보시면요. 교수님이 올려놨던 영상이 오히려 더 여러분의 학교 폭력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그 영상 반드시 보세요. 자, 뭐 일반적으로는 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고요. 학교 폭력을 이제 피해서 유학을 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한 보복으로 초등학생이 이제 흉기로 가해자에게 상해를 오히려 입히는 이런 사건. 그래서 자, 뭐 최근의 사건도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도 접할 수 있었고요. 2006년 최근에 이제 학교 폭력의 피해로 자살하는 사건들이 뭐 우수수 나오고 있을 만큼이에요. 자, 그래서 뭐 교수님 또 다른 영상 올렸을 때 보면은 하루에 한 명 이상씩은 이런 학교 폭력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아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심각한 문제죠. 자, 그거 외에 나머지 이제 케이스를 보시고요. 영상을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네, 보도되고 있고 점차 이제 집단화되고 폭력을 경험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거 심각하죠. 폭력의 이런 잔인성 정도도 굉장히 네, 이런 그 잔인성이 높아지고 있고 폭력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청소년 폭력 예방 단체에서 매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했더니 2012년도에는 네, 학교 폭력 피해율이 12%. 네, 지금은 아마 네, 굉장할 것으로 보이고 교수님 올린 영상을 통해서는 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 폭력 이런 피해율은 네, 조사에 의해서 어쨌든 17.3%를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인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만은 자,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폭력은 증가하는 반면 그러니까 감소하는 반면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사이버 불링 쪽은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네, 학교 폭력의 피해율이죠. 학교 폭력의 이런 경향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조금 네, 체크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그 폭력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아마 양보다는 질적으로 심각해진다라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학교 폭력이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폭력의 고통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이 네,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 당시였을 때, 네, 근절해야 될 범죄, 4대 범죄 중에 하나로 학교 폭력을 선정해서 강력한 학교 폭력 대책 강안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학교 폭력 그 대책이 강화된 법안들이 또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는 가정의 교육 기능을 좀 회복하자,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학교 장과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교사가 통제, 컨트롤을 못하면 네,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책 방안으로는 출석 정지, 면담에 있어서도 학교장, 교사의 이런 권한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이제 체육 활동 시간을 좀 더 확대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좀 푸는 방향. 자, 생활기록부의 인성 영역 기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도 이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에 게임이 인터넷 중독 예방 생활 지도를 강화하는 등 학교 이제가 굉장히 주체적으로 정책 내용들을 많이 반영해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학교 폭력 해결에 있어서도 학교 교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청소년 지도사가 될 여러분들과 학교 이제 학교장 그다음에 교사 이런 교원의 이런 그 협력적인 시스템을 통한 좀 더 강화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이러한 학교폭력의 원인을 관련 이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는데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론을 보시면 자, 학교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누구나 다 폭력, 충동, 이제 폭력을 할 본능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늘 자아나 초자아가 갈등을 하고 통제가 결핍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폭력 충동은 비합리적인 폭력으로 표출된다라고 보고 있죠. 자, 특히나 청소년기는 이런 통제가 잘 안 되죠. 이제 늘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굉장히 개인적인 기질, 인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폭력 성향이 좀 높은 친구들, 충동적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좌절 공격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어떠한 것에 좌절을 겪을 때 굉장히 공격적이 된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가치가 무시되거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들은 모멸감을 느끼고 훼손된 이런 자기 가치를 복원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이러하게 부적 동기로 일어나면서 분노심이라든지 폭력 행위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분노의 경우에는 적개심과 공격성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적개심과 공격성이 복합된 이러한 폭력적인 분노는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청소년은 어떻게든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이 일반 성인이나 좀 훈련된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서툴고 정서적인 이런 굉장히 격렬함, 충동이 하루에도 12번 생각이나 감정이 변화한다라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분노가 공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이죠. 자, 남자인 경우에는요, 힘에서 밀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가 폭발한다고 하고, 여자인 경우에는요, 어떤 관계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너지거나, 배제당했을 때,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심리적인 이런 부분에서 무시를 받아들여지면은 분노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고 하죠. 자, 물론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모든 상황에서 분노감을 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상대가 자신보다 강하거나 어른일 때 참거나 회피하고, 참을 수 없는 상대, 그러니까 또래,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공격적, 때로는 공격할 대치 인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더 큰 강한 분노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학교 폭력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이고, 학교 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하지만 이제 상대가 자신보다 약하거나 자신을 받아줄 사람, 또는 자신에게 뭔가 손해를 덜 입힐 것 같은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약자에게 굉장히 공격성을 취하는 이런 형태. 자, 또는, 네, 이들을 다른 데서 유발된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물로 삼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폭력 행동의 전체적인 범주 속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폭력 성향입니다. 바로 이 폭력 성향이 이제 생물학적 또는 이제 그런 호르몬이라든지 이러한 생리적인 이런 근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네, 사회적인 이런 시스템, 좀 문화적인 규범과 관련된 간습과 보다 관련이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나온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폭력 성향은 어린 시절에서부터 지속적인 사회와 반복된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이 폭력 성향 자체가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학습 이론에서 다뤄지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학습 이론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폭력이 많이 노출되고 그러한 억압, 분노가 쌓여서 이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강화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폭력 행위는 어떠한 조건하 강화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네, 지속적인 이런 폭력이 노출되는 거, 관찰 학습, 그다음 모델링 등 이런 대리적인 학습 기제를 통해서도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들이 네, 어떠한 네,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또한 분석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었을 때 부모나 교사가 늘 꾸짖었거나 아니면 폭력을 받았거나 이런 폭력적인 가정에서 양육된 경우 폭력을 문제 해결의 정당한 수단으로 어렸을 때부터 늘 그랬기 때문에 네, 인식을 하는 경향이 높고 이런 부모의 폭력 행동을 모방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학습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훈육적인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모의 체벌은 오히려 이제 부모의 폭력 행동과는 차별화되지만 네, 자기가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채 부모로 받은 이런 체벌 같은 경우가 네, 바로 이 자녀들의 폭력을 유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의도하지도 않은 다양한 부작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또한 우리가 이제 체벌이 뭐 반드시 없어야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정 내에서의 반드시 이제 벌과 칭찬은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어떤 타임아웃이나 신체적인 이런 폭력보다는 뭔가 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한다든지 대화를 통해서 푸시고 뭐 반성을 했다 한다면은 반드시 안아주고 사랑으로 그 처벌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가야지만은 자녀들의 이제 분노가 네, 지속적으로 쌓이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랑과 폭력을 연결시켜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때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폭력을 체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다음에 또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이런 폭력 행위를 합리화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또 이런 가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사회적으로도 폭력이 금지되거나 억제되는 사회, 이러한 문화에서는 그 폭력이 좀 더, 네, 이런 그 폭력 행동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이거와 달리 폭력이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맞고 살아도 돼. 그다음에 말 안 듣는 아이들은 뭐 때려야 돼. 이런 식으로 폭력이 묵인되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촉진되는 이런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라는 것 또한 우리가 챙겨보셔야 할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폭력을 미화하는 사회 분위기,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비디오 이런 매체들에서 폭력물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지나치게 네, 선정적인 음란물의 이런 노출이 뭐 흔히들 네, 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 전반에 이런 그 공격성이라든지 폭력 사건들이 뭐 기사화돼서 뭐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한다면은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이 폭력이 촉진되고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자, 과연 그러면 이런 학교 폭력 발생의 기제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피해 학생에 관련된 이해를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비방을 늘 하는 학생,
일 경우에는 이런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학생 또한 네, 마찬가지고요. 지나치게 허영심이 많고 잘난 체한 학생인 경우에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런 여러 가지 행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부터 외면을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다음에 자기 주장을 잘 못하고 네, 이런 대인관계에 서투르고 신체적으로 뭔가 키가 작거나 약하거나 왜소하거나 자기 방어를 잘 못하는 이런 내성적인 성격의 아이들 또한 네, 그 피해 학생으로 네, 낙인 찍힐 확률이 많더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자기 표현력이 부족하고 행동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성장 과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 받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네, 자아 존중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또는 네,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지나치게 과보호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의존적인 성격이 많은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반 친구들부터 소외 당하고 심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굉장히 집중적인 폭언이나 폭행에 시달리게 되면 이들은 네, 안 그래도 약한 자존감 때문에 네, 이것들을 견디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로부터 배척당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네, 심각한 네, 불안감, 그쵸? 소외감을 느끼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성적 부진이라든지 학교를 가기 싫어요. 학교를 결국에는 그만두는 중퇴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반 전체 학생들 앞에서 구타를 당하고 놀림을 받는 것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불안을 느끼거나 수치심, 그다음에 심한 피해의식, 친구가 누군가 잘해주려고 다가선다 하더라도 어떠한 친구라도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네, 정신적인 이런 문제로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피해 학생들은요, 모든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린다. 그쵸? 그 다음에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은 굉장히 확대하는 이런 경향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뾰족한 대안이나, 네, 엄마도 해결해줄 수 없어. 선생님한테 말해도 안 돼요. 라고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견딜 수 없고, 스스로 그냥 위로하면서 절망을 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점차 벽과 문을 쌓아서 이제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학생 중에서는 폭력이 끝난 다음에도 네, 이것 정서적으로 이게 지속됨으로 인해서 못 견디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세계로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후에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네, 이후에 이제 자폐증 증세, 유사자폐 이런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어른들에 대한 이 신뢰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네, 이런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이런 네, 사회 이제 낙오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또는 이제 보복당할까봐 두려워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잘 보이려고 원하지 않았지만은 뭐 돈이나 자신의 물건들을 막 과도하게 그 친구가 갖다 바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동조하는 오히려 자, 자기는 이제 왕따에서 벗어났는데 또 다른 아이의 왕따를 할 때 오히려 그 왕따에 동조하는 아이들의 형태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자신을 나돌린 친구들에 대해서 복수할 기회를 늘 노리고 있거나 무모한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오히려 이 친구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해자로 돌변을 해서 자신보다 더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까지 해서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제를 살펴보시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가해자 학생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 가해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투심, 적개심이 많은 아이들 경우가 많고, 자, 늘 공격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성숙이 굉장히 미흡하고, 자, 특히 공감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들을 테스트를 했더니 이런 공감 능력과 관련된 이런 그 표준화 검사에서 굉장히 낮은 수행을 보였다라는 거. 인간이 슬프다고 한다면은 저 친구가 슬프고 힘든 거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폭력을 내가 행사했었을 때 얼마만큼 아프고 상처를 받는지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자,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폭력, 권력으로만 행사하는 아이들. 자, 별 의식 없이 다른 친구들이 하니까 덩달아 또 재미로 따라하는 미성숙한 아이들도 있고요. 아주 평범하고 무난한 학생들,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가해 학생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죠.
자, 이들 같은 경우는 공중심리에 이끌려서 힘이 있는 학생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 했어요. 그래서 피해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상처를 입히는 것들 또한 우리가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룰 때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폭력을 문제 해결의 정당한 수단, 목표 달성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동들을 하고 나서도 할 때도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나 자기중심적, 그 다음에 자신의 약점을 최대한 가리려고 오히려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폭력 썼더니 쟤가 나한테 엎드리잖아 라고 친구들에게 막 과한 허세를 부리는데 실제적으로 겉으로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지만 심리적인 검사를 하거나 이들을 내면을 봤었을 때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 이중적인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되는 것이 이들을 조사를 했더니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양육되고 가정폭력에 늘 시달렸던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특히나 가족으로부터 심리적인 지지 체계가 없어요. 심리적인 이런 지지를 못 받은 아이들이 또래의 영향에 좀 더 쉽게 빠지게 되고 동조하게 된다는 거죠. 주위에 누군가를 괴롭히고 폭력적인 강한 친구가 있다면 그들에게 쉽게 동조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신의 능력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또한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고요. 역시 이들은 많은 좌절과 한계, 넌 선생님에 대한 뭡니까?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한 억압, 그다음 사회 제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막 쌓이면서 남을 괴롭히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것들이 각각의 다양한 문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때로는 충족되지 않은 이런 욕구를 보상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회피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폭력을 기분 전환 삼아 사용하거나 남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것까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심각한 지금 현상입니다. 이런 가해 학생들은 폭력의 원인이 자신에게는 없고 이들에게 이제 폭력을 한 이 가해 학생들을 이제 쭉 상담을 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자신은 이제 죄가 없다. 피해 학생들이나 자신의 이제 부모에게 있다라고 책임 회피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자신의 이런 스트레스 해소의 차원, 보복심이 투사되어서 제가 먼저 째려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하게 폭력을 행사해놓고는 어떻게든 책임 회피, 보복심이 투사돼서 그러니까 A라는 학생에게서 어떤 거 받지 않았는데 다른 학생 때문에 억눌렸던 거를 불특정 다수인 또 C, D에게 투사를 해서 보복심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얄미워서 잘난 척하기 때문에 친구를 따돌렸다라는 것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자, 자신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막 누적되면서 미움이 생기면은 상대에게 그걸 투사해서 드러나는 폭력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예쁘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일방적인 굉장히 사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학교 폭력을 지속화시키는 굉장히 어이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자,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상대 친구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나 어이없는 이런 이유들로 질투심 또는 부러운 마음이 생겨서 그 친구의 행동이 의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도하게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폭력 발생의 이제 기제 측면에서 우리는 피해 학생이 보이는 단계별 반응을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총 3기로 나눌 수 있고요. 1기에서의 반응은 이제 분노가 막 드러나는 시기예요. 폭력을 당하는 초기에는 굉장히 분노, 수치심, 그 다음에 자존심, 그 다음에 자아존중감에 이런 손상이 가득 차 있어요. 수치심과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이제 끙끙거리는 상태. 자, 2기 정도가 되면요, 이제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폭력이 반복되면서 또다시 폭력을 당할까봐 공포에 떨고 있는 단계예요. 그다음 보복이 두려워서 하소연도 못하고 침묵하는 단계. 폭력 상황과 관련된 비슷한 상황만 떠오르더라도 막 치를 떠는, 힘들어하고, 상상하거나 떠오르게 될 때 자신을 괴롭힌 사람과 비슷한 모습만 보더라도 막 경기를 일으키거나 불면증, 호흡 곤란까지 일으키죠. 그 다음에 3기가 되면 정말 심각한데요.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친구들은 어때요? 이미 지금 자존감 다 무너졌어요. 자존심, 다 무너졌죠.
자, 이러한 이제 공포심 때문에 독립심이 전혀 없고요. 굉장히 이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집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이 폭력을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자, 그래서 네, 매사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이제 철저하게 네, 이런 폭력에 벗어나지 못하는 체념 상태. 그래서 네, 이제 가장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시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제3기 이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런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을 같이 고민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학교 폭력에 대한 정책 방향의 틀을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비롯한 교육 시스템, 교육계 자체가 1차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둘째, 이런 학교 폭력의 문제는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몇 번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폭력을 일어난 사건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사후적인 개입만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 그쵸? 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그 처벌로 끝나고 이 친구들이 또다시 2차, 3차 폭력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폭력에 대한 이런 예방적인 접근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런 접근을 통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러한 프로그램, 이러한 시스템, 대안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학교 폭력 예방, 해결을 위한 정책은 반드시 그러니까 정책적인 교육부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가정, 그 다음에 폭력 현장이 일어나는 실체인 학교, 그래서 교사, 학교장의 노력, 그 다음에 지역사회. 왜냐하면 학교 폭력 자체는 학교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학교 외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모든 공동체, 네, 성인들 포함한 이런 공동체, 이런 그 세 가지 시스템이 함께 어우러져서 협조하고 이게 이제 연계된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넷째, 학교 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정부와 민간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자, 각각도 노력을 하지만은 동시에 협력하는 정부 민간 협력 시스템, 협력 관계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예방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기말 과제로 냈던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 핀란드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정말로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도 많이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해야 됩니다. 예비 청소년 지도사와 같은 또는 청소년 상담사와 같은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그 방안 모색에서 두 번째 측면은 정책 방향 하에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학교 폭력 문제는 학교에서 1차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왜냐? 그게 현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1차 현장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되어 있는 유관기관 관계자가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둘째,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이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네,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학교에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인데 A 학교는 네, 이렇게 해결했는데 B 학교는 다른 방향으로 해결된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지침, 명확한 지침을 각 학교마다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민간으로부터 구성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 있죠.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다 구성된 이런 네, 자치위원회를 운영해서 학교 폭력 문제를 조금 더 단계별로 네, 심의 조정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셋째, 네, 일선 네, 현장에 있는 이런 네, 그 학교 폭력을 일으킨 가해자 또는 피해자 이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또 이 문제 해결의 중점의 역할을 하는 일선 교사와 학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폭력 관련 연수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연수를 할 때 이들에게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그 연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런 학교폭력 관련 연수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올바른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이들이 갖출 수 있도록 네,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청소년과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슈를 쭉 다뤄봤는데요. 11주차 댓글 확인 과제는요. 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간단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줌 실시간 수업에서는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네, 친구들과 함께 네, 같이 공유를 해보고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낀 점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